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당에선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두 가지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지금 여야가 오전에 법사위에서부터 강력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자, 법적인 쟁점도 좀 살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한 건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이제 총 9명으로 완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3명 나눠져서 국회 그리고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명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 몫으로 3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각자 어디서 이제 추천 몫으로 이렇게 헌재 재판관이 됐는지가 다 다른데요. 네.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했고요.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또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4월 14일이면 문영배 재판관과 또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추천의 몫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고리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당시에도 이 헌재 재판관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시 그런데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요, 대통령 몫이었던 이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한 대행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황교안 대행이 당시 이선혜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던 후보였어요.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대신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도 역시 국회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르게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은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덕수 대행이 마음을 먹고 지명한 대통령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하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한 이후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를 연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한 30일 정도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서 접수를 안 하겠다라고는 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인사청문 접수를 하게 되면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서 청문회 이후에 임명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러한 선택을 막을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법령상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죠? 법령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 범위까지 적극적인지 아니면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행의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목까지 지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반대측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그러한 재판관들을 지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고 이것은 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전례 없는 권한 행사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한다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헌법학자 회의에서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 위헌정 행위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네.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렸다. 즉시 이러한 지명은 철회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법적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또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부 부처 간에 권리의 다툼이 있은 경우에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한이 침해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한덕수 총리가 지명권을 행사해서 지명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네. 그러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권한 침해를 받은 당사자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후임 대통령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다만 이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한 3, 4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인용이 됐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좀 효용성 있는 수단 대처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지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효력 정지를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안과 같이 제기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본안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가 어렵다면 헌법소원으로 가서 우리가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으로 이 임명된 법관으로부터 이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권이 있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라는 방식으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같이 제기하는 방법도 얘기가 됩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현재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4일 밤에 안가에서 모였는데요. 그때 당시 모였던 4인방이요.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한종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이 도대체 왜 모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개시된 직후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또 휴대전화를 또 바꾸기도 했거든요. 네. 이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 아니냐 내지는 법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방조 혐의 또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 아침에 저한테 오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네, 자 변호사님, 현재 그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특수단이요,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 혐의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공수처에서는 별도의 조사라든지 소환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미 12월에 이뤄진 조사라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분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분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이 이 형사, 그러니까 이 내란모의 혐의를 받고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당시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과 또 같은데, 그것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덕수 총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지명을 한 것은 정치적인 좀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당적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당적은 국민의힘에서 있는지 없는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법에 이 당적을 이탈하고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가 없고요. 역시 대선에서 자문이라든지 고문을 역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처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2022년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이제 탈당한 것으로 박지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적 확인은 된 바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자문, 어떤 캠프에 소속이 돼서 자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문을 역할을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당적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